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얻게 된 예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을 닮아가게 되니 누가 봐도 정말 잘생긴 아이가 되어 요즘에는 아이돌을 시켜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 새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남편이 잘생겼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 모두 인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과 본인의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남편이 그간 살아온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무탈하게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대학 졸업 후 취직도 무난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것도 없이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아동복 매장에서 운 좋게 지점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철광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돈은 적지 않게 버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이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이유는 아무래도 얼마 전 시댁의 덕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풀어놓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랍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덥수룩한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참 진국이라는 게 느껴졌고 몇 번 만나다 보니 두꺼운 안경 뒤에 가려진 얼굴이 상당히 잘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단점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주 심각한 일중독이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희는 처음엔 그 남자의 일중독으로 인해 몇 번이나 삐걱거렸어요. 자기 어디야? 오고 있어? 나? 지금 회사인데 오늘 야근이라서. 우리 오늘 만나는 날이었어? 아니야, 됐어. 왜? 내가 또 뭐 까먹었나? 잠시만. 헐, 오늘 자기 생일이야? 미안해, 이번 주에 계속 바빠갖고 지금 바로 갈게. 됐어, 그냥 다음에 봐. 내가 진짜 미안해. 다음엔 절대 이러지 않을게. 이번엔 정말이야. 남편은 연애할 때도 제 생일이나 기념일을 까먹을 정도로 일에 한번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남편 말로는 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모두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고 떠났다고 해요. 물론 저도 마음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고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이라고 하니 이해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허튼 짓을 하는 남자보단 훨씬 건실하고 진국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 주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며 점점 고치려고 노력해 나가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2년 반이란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전에 없이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는 그간 저에게도 속속들이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두 분께 저희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책임지고 정연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정연이가 자네 만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 잘해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얘기 나눠보니 우리 마음이 놓이네. 애초에 둘이 서로 마음이 맞는데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 그래, 아무리 우리 정연이가 외동딸이라지만 자네가 이렇게 긴장할 만큼 금이 아우기야 하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이야기 듣고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저희 가족으로선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만 친아버지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모두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이었다고 해요. 가족들과의 사이는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세 사람과 모두 의절했다고 하고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남편이 9살이었을 때 재혼을 했고 그때 데려온 여자가 바로 자신보다 13살이 어린 지금의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느라 혼자서는 집안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데려오면 돌아가신 남편의 친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여자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어렸던 남편을 다정하고 세심하게 돌봐주는 척했지만 시아버지가 없는 날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질러 놀기만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싸야만 가는 빨래며 설거지,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은 남편의 몫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본인은 소파 위에서 TV나 보며 놀면서 남편의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버럭 성질을 부렸다고 해요. 야, 설거지 이거 왜 안 해놔? 욕실에 때탄 거 안 보여?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해? 네 아빠 갑자기 출장 취소되어서 돌아오면 나만 욕 먹잖아. 너 나 쫓아내려고 지금 일부러 반항하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을 시어머니의 노예처럼 지냈던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시아버지에게 용기를 내 이야기를 꺼내보았는데요. 애석하게도 그마저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새엄마가 절 너무 못살게 굴어요.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저도 애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할 텐데 집안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고 학습지 살 돈도 주지 않아요. 임신한 네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 지금은 몸이 무거워서 그렇잖아도 내가 너한테 네 엄마 좀 많이 도와주라고 할 참이었다. 공부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아줌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네 엄마한테 얼마나 무관심하면. 그리고 아줌마가 아니라 네 엄마다. 한 번만 더 네 엄마 무시했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결국 남편은 아버지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꾸중만 듣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 태어난 11살 터울의 이복 남동생의 육아를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시터를 붙여주어 시터 이모님과 남편 둘이서 모든 육아를 도맡아 했고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이는 내팽개치고 항상 몸이 아프고 붓는다는 핑계로 마사지만 받으러 다녔대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그걸 알고도 방치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어린 나이에 집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복 동생이 기어다니기 시작하자마자 시모한테 무슨 소리를 듣던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과 소통을 아예 끊어버리고 공부에만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집에서 나와버렸다고 해요. 남편의 과거사를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그간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남편 역시 예상치 못했는지 깜짝 놀랐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부모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가꿔온 남편이 대견하다며 그런 사람이라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저희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죠. 저희의 결혼식은 최소한의 인원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으로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친한 친구들과 동료 몇 명만 초대했고 가족은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진심으로 초대해주는 사람들만 모아서 축하하니 오히려 결혼식은 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저희는 신혼 때 지나친 대출은 받지 말고 작은 집에서부터 살림을 꾸려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어서 남편 회사 근처에 작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얻었어요. 매매도 아닌 전세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을 보내왔지만 저는 처음부터 매매를 덜컥 해버리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은 연애 초기처럼 못 말리는 일중독의 모습이 아닌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잘 케어하며 지내는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 되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 언제나 예의 있고 살뜰하게 잘했고 딸인 저보다도 더 부모님을 챙겨드렸죠. 덕분에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결혼 3년 만에 아이까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매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만 가득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한 손님으로 인해 저희 가정의 평화는 와장창 깨지고 말았는데요. 그날 저는 임신 초기라 주말이지만 집에서 몸조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남편은 오전에 잠깐 회사에 다녀온다고 하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 있었죠. 누구세요? 저 창윤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와도 만나주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곧 퇴근하는 거 압니다. 이따 창윤이 오면 나눌 얘기도 있지만 창윤이 보기 전에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것이니 잠깐 얘기 좀 나누시죠. 허튼 짓 절대 안 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문을 열어줄지 말지 고민하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더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결국 저는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데요. 문 앞에는 휠체어를 탄 시아버지와 수행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고 집으로 들어와서도 점잖게 행동했어요. 그에 저도 완전히 안심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아무것도 내오지 말아요. 홀몸도 아닌데 조심해야지.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 거라 괜찮아요. 창윤이 그놈이 연락은 안 했지만 나는 결혼식 올리는 건 알았어요. 보다시피 다리가 이래서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현장 사진 보니까 참하고 이쁜 아가씨길래 마음이 놓이긴 했지.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그놈 어렸을 때 너무 못해줬어요. 그땐 나도 젊었고 아직 혈기왕성한 때여서 집안일에 관심을 쏟는다는 게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창윤이 엄마는 그런 날 잘 보듬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창윤이 엄마의 역할이 너무 컸다는 걸 그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아내를 들인 것이 애한테는 해가 됐지. 창윤이한테 이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윤이한테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요. 네, 얘기 다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전부 털어놓더군요. 그날 이후로 창윤 씨는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님 가족이 아니라요. 그 눈빛 마음에 드네. 이거 받아요. 시아버지의 손짓에 옆에 있던 수행비서는 제 옆에 커다랗고 묵직한 가방을 2개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이 원치 않을 거예요. 난 가난 말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아마 이번 달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다리가 이렇게 된 이후에야 둘째 마누라의 실체를 제대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80이 넘은 인생인데 전부 잘못 살았다는 게지. 창윤이 그럼 신경 쓰지 말고 받아요. 그 녀석 몫은 따로 있으니.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온 남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무섭게 굳더군요. 왔으면 여기 앉거라. 나가요. 성질 급한 것 하고는. 그럼 아무 말 않고 유산만 던져주고 나가랴?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니의 임신한 와이프 앞에서 그딴 소리가 잘도 나오는구나. 임신한 와이프를 지금처럼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서 계속 살게 할 거야. 저랑 있을 땐 온화하게 그지없던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버럭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벌개진 채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끝내 저희가 앉아있는 곳으로는 오지 않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더니 휠체어를 돌려 남편을 마주보고는 말했어요. 네 애미랑 동생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변호사 명함은 며느리에게 이미 넘겼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치지 마라. 알겠어? 이제 곧 애비가 된다는 놈이 아직도 지 감정에 치우쳐 뭐가 가족들을 위한 건지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아버지가 할 소리예요?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다 이놈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가 가고 나서 남편은 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저에게 남겨준 가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4억 원어치 현금 따발과 골드바 12억 원어치 달러로 가득했어요. 딱 봐도 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자산인 듯 했죠. 그 돈들 맨 위에는 작은 명함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긴 시아버지 말처럼 변호사 명함이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남편 역시 그걸 보았고 한동안 말은 세수를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저는 자리를 정리했고 남편은 조용히 밖을 나가더군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이후로 담배를 손에 대질 않았는데 밖에서 한참 동안 줄담배를 피다 들어온 듯 했어요. 담배 폈어? 냄새나? 동네를 2바퀴 돌았는데 미안. 괜찮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이 돈 받았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유산을 물려주신다면 그것도 받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당신 새엄마랑 이복동생은 못된 사람들이라며 다 받아서 우리가 1원 한 푼 안 쓰고 전부 기부하더라도 나는 우리가 이 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물려받은 돈들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 의견에 100% 따를게. 대신 아버님 말처럼 지지만 마. 남편은 알겠다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 돈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죠. 2달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된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남편의 계모와 이복동생이 있더군요. 누가 보아도 모자지간인 걸 알 수 있을 만큼 둘이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죠. 2 사람은 멀쩡한 얼굴로 상주복을 입은 채 치킨을 뜯어 먹다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 도둑놈의 새끼, 너 잘 만났다. 그 늙은이를 어떻게 구워 삼았길래 유산을 전부 가로채가? 내가 너 만나면 아주 반쯤 죽여 넣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뻔뻔한 낯짝으로 들어오네? 그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온 게 누구 덕인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그딴 소리를 해? 소란 피우지 말고 뜯던 닭다리나 마저 뜯어. 저쪽 방으로 가서 누가 볼까 쪽팔려 죽겠네. 너 내가 법적으로 제대로 따지고 될 거야. 제대로. 그간 그 늙은이 뒤찰떡거리 해준 세월이 몇 갠데 고작 집 한 채 던져주고 내 뒤통수를 쳐? 독사 같은 늙은이 같으냐고. 내가 너희 부자의 계략에 그냥 놀아날 줄 알아? 가고 단단히 하고 있어. 내 목도 우리 창석이 목도 전부 되찾아올 거니까. 남편은 난리를 치는 계모를 무시하고 제가 무사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고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저를 집으로 보냈어요. 태교에 영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돌려 말했지만 남편의 계모와 이복동생으로부터 절 보호하려는 행동이란 걸 눈치채고 저도 얌전히 집으로 돌아왔죠. 이틀 뒤 장례를 전부 마친 남편은 지친 얼굴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예고된 대로 계모에게서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미리 남겨주었던 변호사 명함을 찾아 전화를 했어요. 2명에게만 전화를 했는데도 6명의 변호사들이 알아서 모이더군요. 전부 명성이 대단한 변호사들이었고 저희에게 비용은 이미 계산되어 있다며 곧바로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그렇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약 반년 만에 그 여자는 저희 쪽에 먼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본인이 먼저 2손 2발 들고 물러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으니 저희는 이제는 그 사람과 엮일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여자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거예요. 비싼 변호사비만 탕진한 시몬은 그때부터 타겟을 저로 바꿨는지 대놓고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산을 한 직후였던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애를 보느라 밤낮을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잠시 눕히고 부랴부랴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터폰을 보니 남편의 계모였어요. 하도 초인종을 눌러대니 아이는 울고 인터폰으로 대화하려고 해도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 결국 문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니 지금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이번에 출산했다며. 그래도 며느리가 출산했다는데 내가 도움을 좀 줘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 된 도리로 말이야. 그게 무슨... 예, 여기. 애 키울 때 기저귀만큼 많이 필요한 게 없어. 받아. 그 여자는 막무가내로 절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작은 기저귀 패키지가 담긴 봉투를 억지로 안겨주더군요. 저는 살면서 그 여자처럼 그렇게 막무가내이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벙찐 채로 어버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하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못한 것도 있긴 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바로 알았는지 저의 아들 방으로 가서 무작정 아이에게 손을 뻗는 겁니다. 저는 품에 있던 기저귀도 내던진 채 기겁을 하고 계모를 막아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애 보느라 허리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니? 내가 애 좀 봐줄 테니 어여 쉬어. 됐어요. 손톱을 그렇게 요란하게 놓고 무슨 애를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예, 내가 애를 아무렴 너보다 잘 보지 않겠어? 손톱이야 애 안 긁히게 잘 요령껏 안을 테니 걱정 말어. 굳이 비싼 돈 주고 시터 구할 바엔 내가 봐주겠다 이거야. 저희 애한테 손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무슨 시터예요? 저희는 시터 구할 생각 없어요. 어머, 그럼 그 돈 들고서 뭐하러 육아를 손수하려고 하니? 내가 시터 해줄게. 일당은 100만 원씩만 주려무나. 뭐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저 기저귀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그 여자는 큐빅을 잔뜩 붙인 길고 새빨간 손톱을 하고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저희 아들을 안겠다고 어거지를 썼고 오늘치 비용만이라도 100만 원을 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을 치덕치덕 발라놓고 100만 원을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이 얼마나 괴기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한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그대로 현관 앞까지 끌고 갔어요. 당장 안 나가? 지금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야? 니네는 어쩜 그렇게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내가 선의로 애 좀 봐주겠다는데 너 네 아빠한테 받은 돈 어차피 쓸 줄도 모르잖아. 내가 애도 봐주고 용돈도 타가서 쓸 때 쓰겠다니까. 이 여자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다신 찾아오지 마. 알겠어? 다음번엔 이번처럼 곱게 말로 안 끝날 줄 알아? 그 여자는 남편의 불효령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깜짝 놀랐는데요. 누구라도 그렇게까지 무섭게 화를 내면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강적이었답니다. 그 여자는 겁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두드려댔어요. 덕분에 아이는 겁에 질려 끊임없이 울어댔고 가뜩이나 힘들고 예민했던 저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살던 집은 저희에게 여러 여건이 맞아서 2년 전세로 재계약을 한 지 1년이 막 되던 참이라서 당장 이사를 준비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어 갑자기 새 집으로 옮긴다는 게 까다롭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여자가 자꾸 집에 찾아와 사람을 못 살게 구니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도 어른이고 뭐고 그냥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소금통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안 꺼져요? 얌전히 말로 해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요? 아이고 소금을 들고 나왔네? 나한테 뿌리려고? 뿌려 그럼. 난 그 길로 경찰서 가고 병원도 가고 니네한테 돈 뜯어내면 되니까. 뭐해? 얼른 뿌려. 기가 차서 정말. 그럼 당신이 남의 집 허구한 날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건 불법이 아닌 줄 알아? 남이라니. 내가 어밀이니 CM이야. 어디서 말을 함부로 놀려? 저희가 옥신각신 언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오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이 계모가 또 찾아올까봐 틈틈이 반차를 쓰고 집에 오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간사하게도 그 여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꼬리를 착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주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저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아줌마, 노망 났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얘, 네 동생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알고 있니? 지랄하네. 빨리 안 꺼져? 누가 내 동생이야? 그리고 그 자식이 결혼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다리도 못 쓰게 된 네 아빠 뒤치다꺼리 하면서 지내고도 유산 한 푼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없는 살림에 결혼하려니까 얼마나 빠듯하고 힘든지 몰라. 네 아버지 유산 정말 어마어마하잖니.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돈 좀 보내줘.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하도 그 여자한테 지독하게 당해서인지 불쌍하다는 생각은커녕 아주 가지가지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더욱 질색을 하며 그 여자를 쫓아내버렸죠. 하지만 그 정신 나간 여자는 끈질기게도 저희를 괴롭혔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그 여자가 따로 연락해서 1억을 요구했다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최대한 빠르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하루 만에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그 여자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는 어려웠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 미친 여자 그냥 몇 푼 지어서 보내버리면 안 돼? 뭘 더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돈을 한번 지어주면 그 여자는 분명 다음번에 더 끈질기게 행패를 부릴 거야. 절대 안 끝날 거라고. 아버지가 저번에 명함 남겼던 변호사랑 얘기 중이니까 조금만. 그건 이사를 가고 나서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이 상황만이라도 모면을 하자고. 당장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루하루 그 미친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당신은 애 생각은 안 해? 애가 잠이 들만하면 그 미친년이 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냐고. 제가 버럭 성질을 부리니까 남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알았다고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달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모한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만 찾아오라고 얘기했죠. 시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도 그걸 알았는지 1,000만 원은 너무 적다며 돈을 더 달라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살벌한 목소리로 그 1,000만 원 내가 아줌마 분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합의금으로 주는 수가 있어. 그 돈 그냥 받아갈래? 합의금으로 받아갈래? 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알겠다며 얌전히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으로 발길을 뚝 끊었죠.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은 저희는 그제서야 좀 쉴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계속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드디어 괜찮은 매물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집 주인과도 합의가 잘 되어 저희는 고생 끝에 제대로 이사 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답니다. 새 집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보안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놀며 겨자 먹기로 큰 지출을 감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아파트에 좋은 조건으로 정말 운 좋게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는 3개월 후에 이사를 하기로 날짜가 확정되었고 불청객도 사라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이사 날짜만 기다리던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겨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근데 결혼식은 했대? 이번 달에 한다고 했으니 아마 끝났을걸? 오늘이 말일이잖아. 뭐 했던 안 했던 이제 우리 알 바 아니지만. 에휴, 다행이네. 이제 거거머리 같은 인간 안 찾아오겠어. 프로필 사진 보니까 꽤나 잘 사는 집안 사람이랑 결혼했나 본데. 프로필 사진? 당신 그 여자 SNS도 알아? 하도 전화를 하고 어쩌고 난리를 치니까 연락처 연결돼서 저절로 뜨더라고. 신혼집 무슨 브랜드 아파트란 것 같던데? 그래놓고 그 난리를 피워? 진짜 어이없는 인간이네. 저희는 그렇게 그 여자의 근황을 파악하고는 당연히 이제 저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나가듯 한 얘기였고 저희는 그 여자에게 신경 쓸 일이 더 이상 없기도 했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막 뒤집기 시작했을 때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날은 애가 새벽부터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서 자다 말고 응급실을 다녀오느라 새벽부터 잠을 아예 못 자고 애를 먹었는데요. 다행히 병원을 다녀오니 오전 중에는 열이 어느 정도 잡혀서 새근새근 잘 자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애 옆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던 것 같네요. 어느 순간 TV 소리에 잠이 깬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저는 TV를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TV를 제 손으로 틀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남편 역시 TV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니 번쩍하고 잠이 깼었던 거죠. 곧바로 거실로 나가본 저는 기함을 하고 놀랐는데 거실 소파에 남편의 계모가 앉아 낄낄거리며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여자는 놀라서 온몸이 굳어진 저를 보고도 태연하더군요. 어머, 일어났니? 이게 무슨... 저희 집엔 어떻게 들어왔어요? 뭘 어떻게 들어와? 너희가 비번 알려줘서 들어왔지. 저희가 언제요? 일부러 내 앞에서 비번 다 보여주면서 누른 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사과 의미로 이렇게 애기 옷도 사왔어? 잠시만. 그 여자는 소파 옆에 있는 집채만한 캐리어 3개 옆에 놓여진 작은 쇼핑백을 들고 오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가 보면 정말 사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착각할 정도로 상냥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있는 것 같아 무섭기까지 했죠.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뭐긴 이제 너희랑 같이 살려고. 원래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돌보는 거라고 하잖아. 원래 있던 집은 둘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좀 보태느라 처분했고 나한테 남은 건 이게 전부야. 참 불쌍하지 않니? 땡땡 브랜드 아파트 산 거 다 알아요. 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게 내 집이겠니? 네 잘난 동서집이지. 우리 아들이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이번 결혼이야. 무려 연봉 2억인 여자를 물어왔지. 그 집안은 또 얼마나 잘 살고 그런 집에 장가 보냈는데 구세금 맞춰야지 않겠어? 그래서 좀 무리를 하긴 했어. 그래, 전에 너희에게 큰 잘못 저질렀던 거 안다. 그리고 둘째한테 해준 만큼 너희한테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같이 살면서 너희한테 정말 잘해줄게. 일단 안방부터 비워주겠니? 전혀 대화도 안 통하고 게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여자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니 더 이상 뭐라고 대꾸하기도 무서워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그 여자에게 안방 키를 쥐어주고는 그 여자가 의기양양하게 캐리어를 낑낑거리며 안방으로 옮기느라 정신없는 사이 아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어차피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무리 안방 안을 뒤진다고 해도 뺏길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 차 안에 들어온 뒤 남편에게 연락을 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회사에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저도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시아버지의 수행비서와 함께였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수행비서와 집으로 들어간 뒤 약 20분 만에 나왔어요. 한 손에 계모를 붙잡은 채로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여자는 순순히 남편과 수행비서를 따라 걷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제 얼른 들어가서 쉬어. 이제 정말로 끝낼 테니까.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도 금방 다시 들어갈게. 저는 남편의 문자를 보고 그제서야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와 함께 쉬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집채만한 캐리어들은 전부 집 밖으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죠. 남편은 해가 다진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에 잠깐 눈을 붙이다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후다닥 가서 상황을 물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됐어? 아버지 비서분의 도움을 좀 받았어. 저번에 막무가내로 초인종 눌러댈 때부터 나도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는데 아버지 비서는 완전 프로더라. 비상식적인 인간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도 이번에 한 수 배웠어. 그 여자는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대로 깜빵 들어갈 거야. 이제 그 여자 못 나오니까 당신 마음 푹 놔도 돼.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유치장? 그 여자를 깜빵에 보낼 수가 있었어? 지금 유치장 들어간 건 주거침입으로 곧바로 신고해서야. 경찰서에서 아버지 비서 보자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그 여자랑 그 여자 아들이 한 짓을 탈탈 털어봤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당장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것도 명백히 사기 결혼이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전부 터뜨리려고 해. 이미 준비는 다 끝나서 저번에 우리 유산 문제로 도와줬었던 변호사들이 또 알아서 해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더 났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남편 역시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울컥했고, 그날 저희 부부는 그간 고생한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서로 그간 힘들었던 걸 다 쏟아내고 난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제게 말한 내용 그대로 계모와 이복 동생을 철저하게 짓밟기 시작했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 저희 애한테 함부로 손을 대고 안아들었던 행동들이 전부 홈캠에 녹화되어 있어서 아동폭력까지 추가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하고 다녔다는 증거도 차고 넘쳤기에 상습 폭행죄까지 추가로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아들과 함께 사기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죠. 그 아들 역시 불법 도박을 하고 불건전한 매장에 들락거리는 등 질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더군요. 아들 역시 상습 폭행은 기본이었고 파면 팔수록 못된 짓만 하고 다닌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시아버지 돈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부턴 그 죗값을 앞으로는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죠. 물론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죄를 고발한 것도 있었지만 그 두 모자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바로 얼굴도 모르는 제 동서의 집안이 모두 판검사들로 가득한 집안이었던 것이었어요. 나쁜 짓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겁도 없이 판검사 집안에 장가를 가려고 하다니 아주 자승자박이 따로 없는 모양새라 그렇게 통쾌하고 고소할 수가 없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 사이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답니다. 아파트 보안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아이를 키우기도 좋고 주민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아파트 내에서 생활하기도 매우 좋은 곳이라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일이 저에게 상당히 미안했는지 전보다도 더 저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타님도 한 분 구해서 육아를 분담하니 전보다는 저도 살 것 같네요. 그동안은 남편도 저도 큰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 시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는데, 시아버지의 비서님 말처럼 저희 아들을 잘 키우는 데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을 잘 키워내고 저희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도 챙기고 경제 공부도 챙길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칼같이 대항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시 남편의 계모 같은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칼같이 선을 긋는 걸 배워나가시기 바래요. 이건 거의 벌레 퇴치법과 비슷해서 날이 따뜻해지면 약치는 방법을 배우듯이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호되게 당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아예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두가 좋은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결혼하고 아직 신혼의 단꿈에 매일이 행복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결혼을 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람의 바닥을 보고 도망치듯 파혼했어요. 사랑한 시간만큼 그 사람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한테도 딱히 숨길 일은 아니라서 모두 다 이야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의 남편은 이혼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 그런 제 과거는 자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또 저 역시 남편이 이혼하게 된 이야기도 모두들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파혼을 하면서 제가 겪은 상처들이 꽤나 많았는데 사람이 모든 일을 내다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줄도 몰랐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자가 그렇게 엉망인 사람인 줄도 몰랐던 것처럼 저는 제가 파혼을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속 시원하게 전부 이야기하지 못한 게 꽤 있었는데 엄마도 아프시고 그때는 경황이 없게 그 집구석에 파혼 통보를 했던 터라 속에 쌓인 분노 표출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조금 오바해서 한이라고 하나?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왜 그것들을 곱게 보내줬을까?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개망신이라도 시켜줬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정말 별의 별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며 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회는 제 손을 떠나버렸고 저에게 남는 건 그저 후회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되뇌이고 후회를 하다 보니 하늘도 그런 죄가 딱했나 봐요. 어디 한번 한풀이를 제대로 해보라고 뜻밖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든지 지금은 아주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저는 이곳 사연살롱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인간 말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파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편의상 저와 파혼했던 그 남자를 남자친구라 부르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알게 된 직장 선배이자 사수인 언니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대기업에 다닌다는 대학 친구를 소개해 준 건데요. 처음엔 별 흥미가 없었지만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호기심 반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저도 가능하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나랑 뭐가 다를까? 묘하게 그런 게 궁금했고 그렇게 소개팅 자리에 나온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는 딱히 뭔가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살짝 정신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웠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갔지? 그저 신기했달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렇게 뭔가 빈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또 자기 본업을 잘하면 그 모습이 또 의외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엄청 많았는데 업무 전화가 오거나 잠깐 일 좀 하겠다고 노트북을 열면 사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모습에 아, 저래서 대기업에 들어갔구나 하고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네 번 만나니 어느덧 그 사람과 정이 들어 썸을 타고 있었죠. 어째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나이 차이가 3살이 나긴 했는데 마치 친구처럼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는데요. 저랑 동갑인 여동생이 있다고 하더니 그 때문인가 편하고 좋았어요. 한 번은 여동생한테 추천을 받았다며 한 카페를 갔는데 거기도 엄청 좋고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연구도 해왔는데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사진 잘 나오는 것을 골라 저를 데리고 가곤 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자기 인생 사진 좀 찍어줘야겠다. 자기야, 이 필터로 찍으면 엄청 분위기 있어 보인대. 그리고 내가 찾아봤는데 요즘은 요렇게 또 이렇게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 자기도 해봐. 내가 길이길이 남을 걸작을 찍어주겠어. 이렇게 저를 위해 맞춰줬는데 솔직히 사진 좋아하는 여자들,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프로필 사진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사진에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위해 저렇게 노력을 해주니 고맙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처음엔 호기심으로 만난 남자친구는 나중엔 제가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제가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안중에 없고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사실 그것도 좋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제 남자친구의 살뜰한 성격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제 진심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저 저를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 만나 로또 맞은 여자 정도로 아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솔찬히 억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사수 언니는 괜히 사람들이 생각 없이 떠드는 소리에 일희일비할 것 없어. 다 네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라며 제 기분을 풀어줬는데 저도 그때부터는 사수 언니 말처럼 그런 의미 없는 남의 말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내 남자친구가 괜찮아 보이나 보다. 오히려 좋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아울러 남자친구와 어울리는 여자가 되기 위해 저는 자기계발도 열심히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저희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좋아해줬죠. 사실 나중에라도 저 역시 대기업에 이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 회사 와서 우리 사내 커플하면 엄청 좋겠다. 사내 커플이 결혼하면 회사에서 주는 혜택도 있어. 결혼식장 지원도 되고 복지샵에서 가전제품도 할인해준다? 짱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저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연애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저는 제 입 밖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일찍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혹여 남자친구 집에서 홀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저를 싫어할까 솔직히 두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일인데 이미 그때는 저나 남자친구나 우리는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도 놀러와서 저희 엄마와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워낙에 외향적이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잘 지내는 사교적인 성격이라 저희 엄마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의 성격이 너무 좋다며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내심 혼자 저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만 만난다면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셨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남자친구를 보니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거기엔 남자친구의 안정적인 직장도 한몫한 듯 했는데 어디에 내놔도 남자친구는 남들이 부러워할 사윗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대접하는 걸 좋아라 했죠. 뭐 남이 나를 잘 대접해주고 칭찬을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뿜뿜했던 건지 남자친구는 곧잘 저희 엄마를 어머니 하며 잘도 넉살을 늘어놓았는데 갑자기 삭막했던 저희 집이 안락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제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애교가 있는 딸도 아니라서 저희 집은 오랫동안 그저 조용한 절간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아들 같은 사이가 생겼다며 정말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저도 좋았죠. 그리고 저 역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어찌나 떨리던지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였는데 남자친구 집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제가 홀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걸 아시는데도 저에게 살갑게 잘해주셨어요. 게다가 집안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평상시 꿈꾸던 따뜻한 집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 남자친구의 좋은 성격도 다 이런 집안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 같더군요.
더욱이 저랑 동갑이라는 여동생은 말로만 들었지만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저를 잘 챙겨줬는데 누가 현실남매 아니랄까봐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에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다른 형제가 없다 보니 남매 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유나라고 했지? 나는 인간 여동생 박준이야. 얘기 많이 들었어. 나랑 동갑이라며? 우리 어쩌면 건너 친구 막 겹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 오빠랑 연애하는 건 솔직히 비추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 야, 박준이. 무슨 비추야. 완전 강추지. 그리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이름 막 부르지 마라. 어디서 새언니 이름을 막 불러. 아, 그리고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시누이 짓 할 생각은 하지도 마. 웃기고 있네. 아직 식 안 올렸잖아. 식 올리기 전까지는 내 친구야. 그치 유나야. 그리고 우리 오빠에 대해 궁금한 건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본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겠어? 내가 진실 말해줄게. 무엇이든 물어봐. 아, 그럼 우리 집에 시집 안 온다고 하려나? 아우 시끄러워. 너는 오빠가 모처럼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니? 그러다 정말인 줄 알고 유나가 믿으면 어쩌려고 그래. 유나야, 제 말 듣지 마. 우리 아들 진짜 괜찮은 애거든. 주변에서도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라고 얼마나 자기 딸 소개시켜달라고 난린대. 근데 우리 아들은 유나 너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담이지만 좋은 혼처도 많이 놓쳤어.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어떤 앤지 보고 싶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쁘고 참하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유나 놀이를 했는지 알겠어? 거참 당신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괜히 유나가 오해하잖아. 유나야, 그래봤자 고작 한두 명이었어. 그것도 말만 좀 나왔을 뿐이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치 박준호? 아빠도 참 그게 더 수상하거든. 별소리를 다 해. 나보다 유나가 아까운 게 맞지. 봐봐. 유나는 예쁘지 싹싹하지. 그리고 성격도 얼마나 꼼꼼한데. 박준이랑 완전 달라. 아이씨, 왜 자꾸 나를 걸고 넘어져. 그래, 오빠 네 여자친구 짱이다. 됐냐? 됐다 그래. 그렇게 인정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앞으로도 유나 데리고 집에 자주 놀러 올 거니까 잘해줘. 미래에 우리 한 식구 될 사이니까. 알겠지? 그렇게 처음 예비시댁에 방문했을 때 그 자리며 분위기는 참 유쾌하고 좋았어요. 늘 엄마와 둘만 있어 조용한 집과는 다르게 활기가 넘치는데 이런 게 사람 사는 집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예비시댁에 다녀온 후 남자친구와 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남자친구 말처럼 저도 그 집 식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제법 남자친구의 가족과 제가 친해지고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가 친해졌을 무렵 남자친구는 멋은 좀 없지만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풍선 달고 꽃장식에 촛불 같은 이벤트는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그만 연애하고 결혼하자는 그 말이 좋기만 했죠. 게다가 남자친구는 양가에 손 벌리지 말고 반반 결혼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반가운 소리였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반반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평소 결혼 생각이 있던 저는 차곡차곡 돈도 잘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때문에 고생한 엄마인데 결혼한다고 손까지 벌리고 싶진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 나중엔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정작 반반 결혼 얘기를 꺼낸 남자친구의 재정 상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충격이었는데요. 저는 8천 정도 모아둔 반면 남자친구가 모았다는 돈은 4천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2배 차이가 났는데 저희 둘은 서로 다른 의미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떻게 돈을 이렇게나 모았냐고 물었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솔직히 대기업이면 저보다 연봉도 높고 그러니 당연하게도 돈을 꽤 모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집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던 것도 아니면서 그동안은 돈 안 모으고 뭐 했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럼 또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하지만 내심 반반 결혼인데 남자친구가 모은 돈을 기준으로 하면 둘이 합쳐 8천만 원이고
그 돈으로 신혼집에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다 할 엄두가 나지 않아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는데 그건 얘기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나 돈을 많이 모았을지 몰랐다며 자기가 어떡하든 제 돈 8천만 원을 맞춰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행여 대출을 받을 생각일까봐 그럼 그냥 내가 4천만 원 더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니야, 그럼 반반 결혼이 아니지. 일단 집에 얘기는 해보려고. 아들이 모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어? 라며 비교적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서로 얼마를 모았는지 오픈하기 전에는 제가 모은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걱정은 남자친구의 몫이 되었고 며칠 뒤 남자친구로부터 집에서 1억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억 4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돈 놓고 돈 먹는 도박도 아니고 이젠 제가 6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생각해보니 8천만 원씩 둘이 합쳐봤자 1억 6천만 원인데 그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는 택도 없지 않냐며 집에서 1억 해준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어째 저도 부족한 돈을 만들어 오라는 듯 들리더군요. 그래서 정말 그러긴 싫었지만 엄마한테 슬쩍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며 저에게 2억 가까이 된 통장을 건네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엄마도 우리 딸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지.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어? 자, 이거 가져가서 결혼 준비했어. 라고 하셨는데 정말 선뜻 그 통장을 덥석 챙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분명 저 돈 모은다고 엄마가 고생했을 게 뻔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6천만 원만 달라고 나머지는 엄마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마는 싫다고 저더러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걸 다 가져가면 또다시 남자친구는 반반 결혼을 위해 돈을 맞춰야 할 것 같았고 저는 나중에 제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줄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들고 있어 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저의 그 말에는 알겠다고 수긍하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남자친구처럼 1억 4천만 원을 맞춰 우리 둘이 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자금이 넉넉하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는데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곳 한 번을 보니 다른 거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떡하든 그 집으로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신혼집으로 꽂힌 집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이 되실 텐데 저희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눈을 낮추기로 했는데 어차피 매매도 아니니 나중에 우리 집 살 때를 생각해 일단은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돈에 맞춰 적당한 곳을 고르긴 했는데 역시나 성에는 차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일단 남자친구는 평수 자체가 아쉽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조금 넓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달라진대. 처음 시작부터 넓은 집에서 살면 앞으로도 계속 넓은 집에서만 산다고. 주변에서 집은 좀 무리해서 하더라도 넓은 평수로 하라고 하더라고. 뭐? 둘이 사는데 뭐하러?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모를까.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30평대 아파트 가면 좋지.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어. 우리 좋게 생각하자. 그래, 유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런 거지. 돈 없는 게 죄지 뭐. 에이, 너무 그러진 말고 우리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얘기하는 넓은 집 가면 되지. 나는 지금 구한 집도 마음에 들어.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우리 예쁘게 살자. 남자친구는 제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에 맞춘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상견례 때도 아무 말이 없던 예단 리스트를 들고 나타나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내미는 남자친구도 민망했는지 실실 웃으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이런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야,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왜 예단을 해오라시는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그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1억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단을 받긴 해야겠더라고. 또 나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보는 눈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체면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다 물어봤는데 예단은 당연히 여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 구색은 맞춰야지 라고 하는데 정말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렇게 황당했던 적이 없었어요. 거기에 덧붙인 말도 기가 막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신 너무 과하지 않게 적었다고 했으니까 너무 싫은 티는 내지 마. 어차피 시집 오는데 좋게 해서 오면 유나 너도 좋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언뜻 리스트에 적힌 목록을 살펴만 봐도 명품 가방에 밍크코트, 거기에 비싸다는 로봇 청소기, 뭐 그런 게 다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과하지 않다고 하는 건지 저는 남자친구를 한참이나 불만 섞인 얼굴로 쳐다봤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래서 결혼 준비하는 동안 그렇게 죽어라 싸운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분명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태도에 예단은 꼭 받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태준 돈도 있으니 당신들도 본전은 뽑아야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니 저는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이 반반 돈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 목록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저는 남자친구 편에 그 예단 리스트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남자친구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는데요. 저 역시 마음이 좋진 않았죠. 그리고 그 뒤 한 3일 정도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순간은 결혼이고 뭐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어차피 파혼할 인연이었는데 그럼 그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그 예단 문제만 해결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속만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얼마 동안 더 지속되다 보니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왜 그러냐 물으셨는데 처음엔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말만 아니라고 하면 뭐 하나요? 이미 제 얼굴 표정은 그게 아니었는걸요. 그러니 엄마는 없긴 뭐가 없어. 네 얼굴에 다 써있다. 왜? 박서방이랑 싸웠어?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라고 저를 추궁하셨고 저는 어차피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있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싸운 건 아니고 반반 결혼인데 예단을 해오라고 리스트를 보냈잖아. 근데 그 목록이 어마어마해. 못해도 4, 5천은 들겠던데? 그래놓고 뭐? 과하지 않게 적었다고? 그럼 과하게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1억 받은 거 돌려주라고 할까봐. 그냥 대출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싸겠어. 라고 모든 사실과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는데 확실히 속은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제 말을 다 듣고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 저더러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뭐하러 속을 끓이고 있어. 그냥 예단해서 가. 너 어차피 엄마가 준 돈 다 안 받아갔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뭘 고민해. 그냥 좋게 해드린다고 해.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는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어차피 너 그거 안 해가면 시집가서도 평생 그 말 듣고 살아야 한다. 예단도 안 해온 며느리라고 시집살이 시키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가서 생색이나 내고 살아. 그게 현명한 거야. 어차피 넣어주려고 모아둔 돈인데 아껴서 뭐하게.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예단을 해가라고 하셨는데요. 엄마는 쐐기라도 박듯 저에게 당신은 예단이 아니고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하는 뇌물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다시금 통장과 도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통장은 제가 빼간 6천을 뺀 나머지 1억 4천여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예단은 하고도 남을 돈이었죠. 결국 저는 저희 엄마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남자친구에게 예단을 해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다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견적을 내봤는데
정확히 5,279만 원이 나오더군요. 그 숫자를 확인하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1억을 보태주고 5천만 원 넘게 뜯어가시면 그게 1억을 보태준 게 맞는 걸까요? 그래도 뭐 다들 이 정도는 해간다고 하니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예단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좋았던 시부모님의 이미지는 다 깨진 뒤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유나야 하시며 저를 친근하게 부르셨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경계심만 생기더군요. 거기에 저랑 동갑이었던 예비신우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도통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예단 문제가 해결되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자친구는 다시 사랑꾼이 되었어요. 다행히 예비시댁도 바라던 예단을 다 받게 되어 불만이라는 게 사라진 건지 그 뒤로는 아무런 태클도 걸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한동안 신경전을 벌이느라 준비가 멈췄으니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결혼 준비는 어느덧 막바지에다 결혼을 한 달 앞두게 되었는데 스튜디오 사진도 다 찍었고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였어요. 다만 주변에서 예단을 너무 빨리 해서 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 그것만 좀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는데 뭐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어도 본인들은 빨리 받고 싶어 애가 터졌을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줄 예단이니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나빴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엄마가 피곤하다, 어지럽다,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며 평소랑은 다르게 얼굴색이 나빠지셨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한 달 뒤면 시집을 갈 딸이었으니 더 미룰 수도 없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는데 평소 같으면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해 라며 거절했을 엄마가 아프시긴 많이 아프신지 제가 병원 예약을 했다고 하니 순순하게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따라간 병원에서 간암 상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암이라니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는데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애써 당신은 괜찮다고 저는 결혼 준비만 생각하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그땐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울긴 왜 울어? 엄마 멀쩡해. 엄마 치료 잘 받을 거고 우리 딸 결혼식에도 참석할 거야. 우리 딸 웨딩드레스 입는 걸 꼭 봐야지. 우리 딸 엄마 못 믿어? 라고 하시며 당신도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애써 삼키며 말을 이어가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남편이 된다고 심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남자친구 역시 많이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 침묵이 저를 위로하는 것만 같았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나는 어떡해?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기, 일단 나도 너무 놀라서. 유나야, 미안한데 내가 다시 전화할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머니 옆에 꼭 붙어있어. 알겠지? 이렇게 정신없이 전화를 끊은 남자친구였는데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예비시댁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 검사 결과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진 것 같았는데 저는 그래도 사돈이라고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전화를 하겠다는 남자친구 대신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당신도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듣게 된 말은 아무리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해오기로 한 예단은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병원비 쓴다고 돈 빼돌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엄마가 아프신데 어머니는 예단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비 때문에 예단 다 못해갈까 봐? 아우,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똑같은 소리를 그렇게 정없이 하니? 예단은 너희 엄마 아프시기 전에 이미 하기로 한 거잖아. 너 그거 약속이다? 시집도 오기 전에 약속 어기는 며느리 될 거야? 그러게, 내가 준비되는 대로 예단 보내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 어머, 나 귀 안 먹었어? 왜 소리를 지르니?
저하고 난 얘기했다. 너는 예단 준비나 잘해서 못해도 이번 주까지 보내. 안 그러면 이 결혼 못한다. 저는 이 결혼 못한다는 예비 시어머니 말에 그냥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사돈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냐.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혼을 통보하려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날 바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모르는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러 저희 집 근처까지 왔고 말로는 어머니가 아프시니 얼굴 뵙는 건 다음으로 미루겠다며 자기도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설마 이 남자도 나에게 파혼을 하자고 하는 걸까 궁금해서 먼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저를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유나야,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우리 그냥 이참에 신혼집 계약한 거 파기하자. 내가 집주인한테 장모님 아프시다고 그래서 돈 필요하다고 사정해 볼게. 그리고 우리는 장모님 집에 신혼살림 차리면 딱이지 않아? 뭐가 딱이라는 거야? 왜 신혼살림을 우리 집에 차려? 내가 너랑 통화 끝나고 간암에 대해 찾아봤거든. 근데 그게 살 확률이 많이 낮더라. 이식을 받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조직이 안 맞는 경우도 많대. 그리고 어차피 집보다는 병원에 계실 날이 더 많으실 텐데 그 집 놀려서 뭐해. 그냥 우리가 거기서 살자. 아마 장모님도 좋아하실걸? 웃겨. 우리 엄마가 왜 좋아해? 자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위가 집 차지하고 있는데. 에이, 유나 너는 말을 해도 우리 감정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뭐가 이득인지 잘 생각해봐. 유나 너는 이제 장모님만 가족이 아니야. 내가 있잖아.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곁에 오래 있을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 말은 언젠가는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해준 1억 그게 빚을 내서 해준 거라고 하네. 큰 집에서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 돈을 달라고 성화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신혼집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1억 다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돌려주자. 내가 옆에서 도저히 내 부모가 추심당하는 꼴을 못 보겠어. 그 입 안 닥쳐? 그러니까 준 돈도 돌려받고 예단도 그대로 받겠다는 거네. 와, 이거 진짜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아니야? 그래놓고 뭐? 내 부모가 추심당하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럼 나는 내 엄마가 저렇게 암아 걸렸는데 내 속은 어떨 것 같은데. 그래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우리 엄마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아주 고사를 지내라. 어떻게 그딴 말을 지금 내 앞에서 할 수가 있냐고. 현실적, 이성적, 지랄 연병하고 있네. 야, 그 더러운 입 꼭 다물고 니네 부모한테 가서 전해. 예단 구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결혼 안 해. 뭐?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우리 청첩장도 다 돌렸잖아. 그리고 위약금은 어쩔 건데. 네가 다 낼 거야? 그래.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한 것보다는 그게 싸지. 내가 깨는 결혼이니까 내가 위약금 낼게. 대신 너는 다시는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 알겠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태어나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는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정신을 덜 차린 건지 집에 돌아가서는 제 말을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지 기분을 풀랍니다. 그리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자기 말이 다 맞는 말이라며 또 정성스럽게 개소리를 문자로 찍어 보냈는데 저는 아주 단답형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꺼져.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하고 제 손으로 손수 예약했던 비행기며 결혼식장, 기타 등등 모두 취소했는데 그제야 이 인간과 그 집구석 사람들이 제가 한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회사까지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 위약금 청구할 거라고 겁을 확 줘버렸죠. 그냥 내 인생에 다시는 볼일 없게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저는 또 이성줄을 놓고 말았는데 그때는 제정신으로 있기가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계도 내고 엄마 병간호에 매달리기로 한 저였는데 그때는 제 남은 인생을 엄마한테 준다고 해도 기꺼이 줄 수 있을 정도로 간절했어요.
가족이라고는 세상에 엄마 한 사람뿐인데 엄마가 없어진다면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파혼한 사실을 수술 뒤에 알게 되셨는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고 미안해 하셨고 저는 엄마 덕에 똥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 말이 진짜거든요. 만약에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놈의 그런 밑바닥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어요. 분명 예정대로 결혼을 했어도 그런 못돼 먹은 이기적인 심보에 저는 이혼을 했을 거라 장담하는데 그 후로는 엄마와 저는 병을 이긴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극복하며 함께 있었어요. 때론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대성통곡하고 울기도 했고 둘이 꼭 붙어 지내는 추억도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한 집에 살았어도 그렇게 같이 붙어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제법 흘러 엄마는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셨는데요. 병원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잘 없다며 따님이 극진하게 간호를 한덕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떡하든 살겠다는 엄마의 의지였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퇴원 후 조금씩 일상을 찾아간 저희 모녀는 엄마가 아프기 전보다 사이가 훨씬 돈독해졌어요. 친구처럼 농담도 하고 병실에서처럼 집에 와서도 꼭 붙어 잠을 잤는데 어릴 때 맡았던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냄새가 어릴 때는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저에겐 늘 그리운 냄새였는데 매일같이 그런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 저는 거꾸로 지금이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완치 판정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매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려 노력했는데 그 사이 저는 회사에도 다시 나가고 제 일상을 완전히 회복했죠. 회사에서도 제가 파혼하고 엄마 병간호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때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족이 아닌 남도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을 하마터면 진짜 가족이 될 사람한테는 받지 못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은 정해진 답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상황 판단이 잘 안 됐던 사수 언니는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저 언니도 몰라서 그런 놈을 나에게 소개했겠거니 하는 생각에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어요. 그러자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는데요. 참 희한한 건 그 이후로 그 사수 언니와 저는 멀어진 사이가 되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 파혼한 남자친구와 엮여있는 사람이라 잘 지내는 것도 꽤 불편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된 거 이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품게 되어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 남자친구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 준비한 것들이 이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놈이 허당은 아니었는지 옆에서 해준 어드바이스가 꽤 쓸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그놈이 다니는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삶의 질이 좋아진 건 확실한데 저희 엄마도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전념한 끝에 재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3기에서 완치까지 그 5년이 마치 50년처럼 느껴진 하루하루였는데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얼마나 많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게 아무리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발할 수 있는 고약한 놈이라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며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는데 사람의 인연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제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엄마 덕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또 통원한다고 병원에 자주 오니 그런 기가 막힌 인연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내과의로 가끔 외래진료를 볼 때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인연을 키워오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지금도 그간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 놀라울 정도인데 그래도 끝은 모두 해피엔딩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결혼 생활도 더 해봐야 진짜 해피엔딩인지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때 파혼하면서 그 못된 인간들 그렇게 순순하게 보내준 게 사실 너무 분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또 겪었는지 아세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일일 텐데요. 제가 저희 남편 병원에 남편이랑 점심 식사를 하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모처럼 월차를 내고 시간이 많아서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러 간 날이기도 했는데, 아니, 글쎄 남편 외래진료에서 저와 파혼한 남자친구와 그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딱 보니 진료를 받으러 온 것 같았는데 저를 보더니 두 사람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역시 너무 뜻밖의 만남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내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가와 아주 반갑다는 듯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왼손 약지에 껴져 있는 반지를 힐끔 보더니 결혼했어? 라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굉장히 아쉬운 얼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고 있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고, 자기는 저랑 파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답니다. 이유는 궁금하지 않아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성격 차이래요. 그래놓고 유나 너만한 애가 없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다. 라며 쉰소리도 정성껏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이혼한 여자 역시 자기 남편의 밑바닥을 본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료를 마친 남편이 나왔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제 등장에 남편이 많이 반가워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여보, 여기까지 웬일이야? 그새 나 보고 싶어서 왔어? 라며 다정하게 다가왔어요. 이미 병원에서는 저희 남편이 아내 바보로 유명해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몇몇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인사도 하셨는데, 그제야 사태 파악이 끝난 저의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벙찐 얼굴이었어요. 꽤나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조금 전 자기한테 진료를 받은 모자지간과 제가 함께 있으니 꽤 궁금한 듯 보였는데요. 저희 남편이 저에 대한 것에는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라 저는 있는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그러자 그걸 듣는 남편도 놀라고 전 남자친구도 놀랐는데 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쩐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보는 듯한 옛 예비 시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어디가 많이 아픈 듯 얼굴이 많이 야위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드리니 개인정보라 다는 말해줄 수 없지만 위암에 걸려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전이도 빠른 편이고 암세포 자체가 수술을 해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없는 곳에 분포되어 있어. 지금은 항암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렵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불쌍하기도 하고 쌤통이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러게, 병이라는 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걸 몰라서 저와 저희 엄마한테 그런 무례와 상처를 줬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 엄마 살 확률 없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떠들었던 놈이 이젠 저와 처지가 180도 달라졌으니 그것만큼 확실한 복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자기도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어쩌면 이혼까지 당하고 아픈 엄마까지 돌보느라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모르는 사이 제대로 벌을 받은 것 같아 저는 이제야 반복되는 후회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제 마지막 복수는 보란듯이 지금의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원래 최고의 복수는 저를 아프게 한 그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아 더욱 건강해진 친정엄마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인자하신 시부모님까지 있는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인데, 잘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만하면 저도 저희 엄마도 그 긴 시간 동안 잘 참고 견딘 보람이 있는 거겠죠? 그리하여 저는 이제야 완전히 옛날 기억을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부가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듯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좋은 것만 거둬드리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